이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이번 주에 공식 출범합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가동되는 거죠. 카카오와 택시업계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카풀 도입 중단 결정은 차량 공유 경제는 물론이고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정면 충돌하는 사이 다른 승차 공유 업체들은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죠.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카풀 서비스가요. 지금 그러니까 본 서비스가 시범 서비스가 되다가 이제 중단까지 되는 거. 이게 이제 정확한 지금 이제 진행 상황이죠. 네. 카카오 카풀 혹시 이용해 보셨는지 두 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용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세대 카풀에 대해서 세대 간의 좀 감각의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금 이 중년 이상 세대들은 카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하고 차를 같이 탄다는 이런 조금 이제 불편함이 있는 데 비해서 네.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전혀 개의치 않는. 그리고 남성, 여성도 이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남성은 카풀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 여성들은 조금 불안감이 있다라든지 이런 어떤 성별로도 좀 차이가 나타나고 안전에 있습니다. 대한 문제 뭐 그런 것들 예. 해봤어야 되는데 좀 이제 저도 옛날 사람이어서 네. 20대, 30대, 40대 뭐 취재를 위해서 좀 이제 했던 분들이 인터뷰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이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택시가 안 잡혔던 데는 카풀도 힘들었더라. 시범 서비스 이제 그런 점들이 있었고 20, 30대는 굉장히 거부감은 없이 잘 이용을 했는데 40대부터는 조금 뻘쭘하다는 표현. 그러니까 탔는데 이 사람이 좀 말을 걸었을 때 응대를 해줘야 되나 혹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나 뭐 음악가나 게임 같은 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연령대가 높을수록 왜냐면 공식 기사는 아니잖아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그 관계의 문제들을 많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반면에 20, 30대 특히 20대는 뭐 특별하게 뭐 생각이 없다고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색한 분위기가 차 안에서 흐르면 그거죠. 네. 그것도 영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저희 이슈에서도 계속해서 짚어드렸습니다만 택시업계가 집회를 열기도 했고 또 네. 분신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이를 의식한 측면으로 보는 게 좀 맞겠죠. 예,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분신이라는 어떤 불행한 사태가 처음 있었을 때는 뭐 대략 그럴 수 있다, 조금 뭐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나오고 나니까 이제 그걸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만약에 이제 택시업계가 이걸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 번째 분신 사태가 난다면 이건 거의 뭐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번지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이슈가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카카오에서 일단은 한 발 멈추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워낙 강경한 모습을 택시업계가 보이고 있으니까 네. 아차 싶으면 더 이상 나갔다간 시범 서비스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어쨌든 공론화가 되고 한 자리에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타협기구, 대타협기구들을 했었는데 택시업계는 아예 거기도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정부 뭐 당 TF팀도 책상 위로 일단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마지막 방법이 이제 어쨌든 이제 시범 서비스 마저 중단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지금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의사를 밝혔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또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뭐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단지 이제 선의 악의를 떠나서 양자의 이제 거의 줄다리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택시업계 입장에서 보면 일단 카카오가 카풀을 시범 서비스 중단한 상태에서 그들의 요구 사항이 충돌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이상 더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약해졌던 거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어떤 대타협기구라는 게 택시업계만 빼고 나머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여론의 어떤 압력이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참여하게 보는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향후에 갈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전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책상에 앉히긴 했는데 마음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억지로 갖다 앉혀놓기만 하는 상황인데 그걸 네. 뭐 전향적인 어떤 태도 변화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려면 굉장히 많은 택시 기사분들에게 이제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생각하기에 뭐 산학금
뭐 폐지라든가 네. 아니면 감차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근을 더 많이 주면 줄수록 물론 협의는 잘 될 텐데 그럼 이제 2차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택시 회사들이 또 그렇죠. 들고 일어날 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TF팀과 당국은 일단은 안 치자. 일단은 한 자리에 모이자라는데 이제 큰 의미를 두고는 있지만 글쎄요, 이제 지금부터 다시 협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단기간에 뚝딱 해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뭐 연초인데 5월 연말까지도 봤었을 때 과연 합의가 될까? 택시업계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의문을 갖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택시업계가 또는 카카오가 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팔을 다 열고 팔 다 알고 그러니까 네. 알고 하는 게임인 거죠. 하지만 이제 중간에 정부가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택시업계가 요구사항 서로가 가지고 있는 패를 본 상태에서 이제 얼마만큼 접근할 것이냐 양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아마 분명히 이제 정부 보조금하고 그리고 기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카카오도 특히 이제 기금에 대해서는 일정 200억 정도 이미 제시를 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액수를 가지고 또는 정부 이제 보조금의 성격, 규모 그리고 뭐 이제 택시가 줄어들었을 때 그걸 이제 정부가 뭐 사드리냐면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결국에는 이제 대가와 보상의 이제 규모를 둘러싸고 아마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좀 크고 네. 그런 상태에서 만약 이제 카카오가 정말 정부가 카카오를 압박해서 대승적으로 뭔가 밀어붙이면 뭐 규모가 커지면 타협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이제 험난하고 우여곡절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정면 충돌하는 사이에 사실 다른 승차 공유 업체들은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쏘카, 또 타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왜 일각에서는 또 카카오만 욕을 먹냐 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뭐 협상을 한다거나 어떤 이제 충돌이 있을 때는 저쪽 상대방 진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세고 가장 의미 있는 상대와 이제 맞서서 이제 딜을 하고 협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차량 공유, 승차 공유에 있어서는 역시 카카오 카풀이 마치 좀 상징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타다라든가 쏘카도 아름아름 굉장히 지금 영역을 넓혀가고 있지만 택시 업계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카카오 카풀 또 타다 카풀까지도 쏘카까지 다 넣는다면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전략의 전선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카카오 카풀이라는 한 곳과 1대1로 하는 것들이 아닌가. 일단 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해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억하시겠지만 택시업계가 이제 국회 앞에서 대대적인 반대 집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여론 반응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집단 이기주의를 표출한 것 아니냐라는 시선이 상당히 강했었기 때문에요. 지금도 사실 여론 동향은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여론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가지 그 주연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만 네. 정말 택시업계에 대해서 정말 냉소적인 반응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택시업계가 자주 좀 파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유경제 차량을 뭐 이용을 더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이 늘 뿐만 아니라 교통이 택시가 없으니까 차 빠지는 게 훨씬 쉽다. 원활하다 교통이.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비아냥 이런 거에 나온 상태인데 지금 택시업계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이 과거에는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또 택시업계가 약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사태에서 자신들의 업계 또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아닌가, 업계 이기주의 아닌가 이런 어떤 비난에 대해서 택시업계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밀고 가지 못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협상 테이블로 들어오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예. 첫 번째 분신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었고요. 이제 두 번째 분신 때도 정말로 너무나 진짜 슬퍼서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라든가 이제 반응들이 그 이제 두 번째 너무나 사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되게 많이 조의를 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 카풀을 포기하면 안 되니까 여론이 이 방향이 안 바뀌고 있다는 점이 있었고 그 세부 사항들을 보면 여전히 기존 택시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큰 폭이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많은 부분들이 아마 이제 승객들은 쌓여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분명히 택시 업계도 이런 점을 아마 간과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이런 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점을 가지고 이번에 대타협 기구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협상하게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론은 아직까지도
기존 택시에 대한 뭐 불만, 그 다음에 카풀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측면이 추세는 이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공유 경제 서비스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카풀도 중단되긴 했습니다만 이 공유 경제에 대한 수요는 지금 계속해서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과 특히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공유 경제가 아주 정말 후진국 수준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제로 이제 공유 경제라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소비자 측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그 소비자들이 카풀이라든지 라이드 쉐어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점, 압도적인 다수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미래의 어떤 자동차에 대한 진화 또 산업의 진화 이런 걸 볼 때 산업적으로도 공유경제가 필요하다는 이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외국의 예를 들어서 중국의 뭐 디디 추싱이라든지 뭐 우버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는 우버가 이제 발표했던 게 플라잉 택시 그래서 네. 비행기 이제 항공까지 이제 진출한 이런 게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그 이전 단계 가장 초보적인 단계 카풀조차도 우리는 허용이 안 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불행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공유 경제에 있어서 한국은 동남아시아보다 떨어지는 후진국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실은 이제 구경제, 신경제라고 해서 이 공유 경제에 대한 단점, 새로운 부가가치는 창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말하는 부가가치는 어쨌든 차를 더 많이 만들고 팔아서 부가가치를 생겨나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신경제의 공유경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차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파이도 작고 뭐 크다란 이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유럽 같은 데 가면 이미 신경제를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대가 빠르게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보험을 만들어가지고 가령 이제 보험 상품 시장이 또 확대된다라든가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라이드 같은 거 매칭 서비스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공유경제는 부가가치를 못 만들어 여기는 구경제를 죽여 이제 이런 단점만 지적하다가 우리는 굉장히 좀 머물러 있는 반면에 미리 빠르게 간 데는 그곳에서 새롭게 또 하나의 부가가치를 좀 만들고 있어서 우리가 속도 측면에서 좀 너무 많이 늦은 것은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동남아시아의 그램 같은 네. 경우 이제 우버를 앞지르는 뭐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도 많이 사례로 들고 있잖아요. 굳이 비교해도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인력거들이 이제 전차가 나왔을 때 반대 엄청 했다면서요. 예. 지금도 똑같은 구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한 기존 세력들의 거부감 혹은 뭐가 맞냐라는 그 찬반 양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력거하고 지금 그 전차 이야기도 조금 심한 이야기고요. 진짜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왜냐하면 인력거 끄시는 분들은 전차를 운전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택시하고 이제 이런 공유차의 이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운전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유차 쪽에서 택시 기사들을 우선적으로 흡수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택시 산업이라는 게 생존할 건가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택시 산업 자체도 이런 어떤 새로운 공유 경제라는 산업의 흐름에 맞춰서 진화하지 않으면 결국에 소멸할 수밖에 없는 즉 말씀하셨던 대로 인력거 산업처럼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럼 해외에서는 이런 카풀 서비스나 공유 경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접점을 찾고 있습니까?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데 네. 뭐 미국, 호주, 유럽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잖아요. 네. 하고 다 풀어준 다음에 그 판 속에서 불공정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고쳐나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도 빠르게 풀어놓은 다음에 만에 하나 어떤 무슨 범죄가 있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공유경제의 면허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규제를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후발적 조치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하기에는 조금은 다르다. 저는 호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싶은데요. 네네. 호주 같은 경우에 우버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일단은 1달러씩을 무조건 추가 기금액으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서비스 이용할 때마다 1달러를 채워놓고 기금이 만들어지면 그 돈을 가지고 기존의 구경제에 있는 택시분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방식들. 네. 그런데 택시분들이 이걸 폐업하고 어디 딴 데 간다면 그때 그러니까 호주 방식이 지금 많이 이제 뭐 우리가 참조할 만하고요.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 유럽은 또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갔으면 제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독일은 현재 이 카풀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모두 상업용 운전면허를 따게 그러니까 자격을 완전히 카풀 드라이버의 자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런 방식들. 그러니까 대륙별 국가별로 좀 이게 달라요. 가는 어떻게 공존하는 방식이. 근데 아마도 지금 많이 언급되는 것은 우리는 호주 방식. 그러니까
돈을 모은 다음에 카카오나 카풀이 그 기금을 가지고 기존에 이제 택시업계 직접 도와주는 방식들이 지금 가장 많이 좀 논의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린 사실 지금 택시,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부분이 공유 그 경제에 대해 사회적 논쟁으로 이제 떠오르긴 했지만 공유라는 개념을 더 크게 확장해 본다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공유 오피스에 대한 것도 있고, 뭐 공유 집도 공유하는 사람이 뭐 아주 일반화됐죠. 폭넓게 본다면 공유 경제를 막을 수 없는 대세라는 거는 이젠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되게 또 하나 뭐 공유 경제가 이게 데이터 경제와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예, 우리가 뭐 집 하나만 빌린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런 데이터와 컨텐츠를 또 공유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대세적인 흐름은 거스를 수 없지 않나. 예. 특히 공유 경제 관련 최근에 대기업들도 좀 투자하려는 의사들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뭐 최근이 아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공유 경제가 들어오면 결국 이제 차량 자체 향후에 한 20년 내에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한 30% 정도가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독일의 어떤 벤츠라든지 일본의 토요타도 그렇습니다만 바로 이런 공유 경제에 지금 진입하고 일부 어떤 자동차 생산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카풀이라든지 이런 업체, 또 공유 경제, 뭐 라이드 쉐어는 이런 산업에 진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 경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단지 이제 이번에는 카풀만을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뭐 라이드 쉐어링 문제라든지 나중에 무인 택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무인 택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무인 뭐 주행, 자율주행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폭넓게 함께 담아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정은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